안녕하세요. 알쓸맥잡 나은쌤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자, 오늘 알쓸맥잡 여전히 맥주 얘기로 시작하고요. 시작할 것 같대. 그럼 뭘로 시작할 건데? 어? 맥주 뉴스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요즘 계속 다를 게 없고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부지런하게 오늘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거의 뭐랄까 서브 카테고리들에 대한 얘기들이 남았죠. 지금 쭉 보면은 메인 맥주 스타일들은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뭐 굵직굵직한 역사적인 얘기부터 해서 뭐 중요한 또 의미까지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지금 다룰 맥주들은 다 서브 카테고리들, 굉장히 마이너한 스타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번 시간 얘기했던 올드에일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마이너한 스타일이죠. 영국에서도 마이너한 스타일이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마시기 힘든 스타일이고 한국에서도 마시기 힘든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할 맥주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얘기할 맥주들 뭐 스카치에일이나 아니면 아이스복 이런 맥주들도 다 결국은 이제 서브 카테고리들이고 마이너한 스타일들이고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인 대중 스타일은 아니고 맥주를 좀 아시는 분들이 즐기는 그런 맥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다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맥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중 맥주들에서는 나오기 힘든 그런 스타일들이죠. 그리고 오늘 뒤에 얘기할 이제 뭐 배럴 에이지드 맥주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나오기도 힘들고 마시기도 쉽지 않은 맥주들인데, 그래도 배럴 에이지드 맥주들은 요즘 국내 크래프트 맥주들에서도 종종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내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에 가면 한쪽에 배럴들이 쌓여 있는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럴들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돈이 된다기보다는 그런 쪽의 맥주들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양조사들의 뜻이겠죠. 국내에서 배럴에이지드 뭐 맥주들이 그렇게 큰 가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돈을 버는 맥주들은 절대 아니거든요. 양조장의 정체성이나 혹은 양조사의 정체성 혹은 양조 기술에 대한 궁금증 혹은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배럴에이즈 맥주들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럴에이즈 맥주들을 하면서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 소개를 두 가지를 드릴 건데 두 가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클래스는 그렇게 뭐 깊숙한 지식이나 아니면 풍부한 정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맥주를 많이 마시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공부를 한 분이지 뭐 양조사도 아니고 어떤 맥주 펍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맥주 쪽 관련된 업을 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맨 끝에 있는 챕터는 좀 부실합니다. 좋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 맥주 스타일 아는 척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노래 소개 안 시켜드렸네요. BY의 인터내셔널 웨이 듣고 왔고요. 두 번째 노래는 크러쉬와 한상원 스킵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뭐 얘기할 맥주들은 조금 마이너 맥주들 아까 얘기했듯이 드리고요. 윗 와인이라는 맥주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정식 스타일은 아닙니다. 윗 와인이라고 나오는 맥주들이 한국에서 마실 수 있나? 완벽하게 크래프트 스타일이고요. 크래프트 맥주 스타일이고요. 여기 보면 뭐 읽어드리면서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밀이 많이 들어간 거죠. 발리 와인인데 그 맥주 스타일에 밀을 많이 넣어서 만든 맥주고,
이 맥주는 이제 홈브루잉 도중에 우연히 저지른 실수로부터 시작됐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 필 멜런은 친구와 함께 발리 와인을 양조하다가 그만 너무 많은 양의 밀을 첨가하게 되었다. 모든 양조가들처럼 이들도 실수의 결과물을 마셨는데 그게 맛있었던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있는 루비콘 양조에서 루비콘 브루잉의 소유주 글린 필립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 멜런은 첫 번째 브루마스터로 일했다. 그러니까 시초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의 루비콘 브루잉이란 얘기네요. 그죠? 1988년 루비콘의 1주년 창립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밀러는 도수 강하고 부드러우며 놀라울 정도로 잘 넘어가는 윈터 윗 와인을 생산했다. 그런데 이게 상업적으로 처음 양조된 맥주였다라고 하네요. 이 스타일은 독특한 겨울 맥주나 기념회를 찬 브루법과 양조장 제품 대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양조장들이 비슷한 맥주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2005년 뉴햄프셔주 포츠모스의 스머티노스사는 맥주 이름에 넣는 와인이란 단어의 사용을 놓고 연방규제 기간과 8개월 동안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윗 와인 A를 출시했다. 즉각적으로 찬사가 이어졌다. 없었는데 다시 이제 이런 어떤 법정 싸움을 통해서 다시 윗 와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아이스복이라는 맥주가 있죠. 아이스복이 원래는 라거 쪽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이스복이라는 맥주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입니다. 아이스는 얼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복은 높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복 했었을 때 이 아이스는 여기서 독일어입니다. EISBOCK고요. 이 아이스복은 뭐 만들어진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설들이 있죠. 뭐 맥주를 한겨울에 배송하다가 맥주통에 얼어서 버리려고 했는데 맥주통을 까보니까 뭐 거기 있는 액체에서 먹어보니까 너무 달고 알코올 도수가 높아서 뭐 좋았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로 했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양조장에서 겨울 기간 동안 보관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버리려고 봤더니 그 안에 있는 액체가 너무 알코올 도수도 높고 맛도 있어서 이걸 만들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고 있는데 독일 쿨른바허 양조장에서는 쿨른바허 양조장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네요. 복 맥주가 가득 들어있던 나무통 하나가 겨울 한파 때 실수로 야외에 남아 있었다. 그 안에 있던 맥주는 거의 얼었는데 이 통이 발견된 당시 양조가들이 얼음을 깨자 놀라운 정도로 진한 맥주가 남아 있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아이스복 맥주라고 이제 불렀고요. 이 맥주가 만들어지는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과 알코올의 어는 점이 달라서 그런 거고요. 물은 어는 점이 0도죠.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굉장히 독특한 물질이고요. 다른 액체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그 지구 생태계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대부분의 모든 물질들은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줄어들죠. 근데 물은 안 그래요. 특히 대부분의 모든 물질들은 0도 이하가 되면 부피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데 비해서 밀도가 이제 빡빡해지는 거죠. 그죠? 분자간 밀도가. 그런데 이 물은 부피가 가장 작은 그 온도가 4도예요. 영상 4도.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물의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리고 0도가 되면 오히려 이 물은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뭐가 되죠? 얼음이 되죠. 이게 지구 생태계에서 수중에 있는 그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위 얼음이 되고 이 얼음이 오히려 이 물 속에 있는 온도를 보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 생태계가 만들어진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 꼭 맥주뿐만 아니라 근데 맥주를 얘기하죠. 맥주를 공부하다 보면 이 물에 대한 얘기가 꼭 한 번씩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양조 쪽에서 물리나 화학 쪽에서는 이 물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물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0도씨가 되는 이하로 떨어지면은 맥주 속에 있는 물이 대부분 95%잖아요. 그러니까 ABV 5%가 무슨 뜻이냐면 100%의 액체 중에서 5%가 알코올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95%는 물이란 뜻입니다. 그게 이제 ABV 볼륨, 부피로 표시한 알코올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라고 하면은 100%의 물 중에서 이제 볼륨으로 따졌을 때 5가 알코올이고 95가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0도씨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물이 얼죠. 근데 알코올은 얼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음을 제외하면 나머지 알코올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얼마큼 얼려서 얼마큼 이제 제거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알코올이 당연히 알코올이 높고 그리고 그 단맛도 더 응축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아이스복이고요. 그래서 아이스복 하면 굉장히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갖고 있는 굉장히 몰티한 단맛이 굉장히 높은 그런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뭐 10도 이상, 12도, 13도, 14도까지 올라가고 대부분 고도수 맥주들 있잖아요. 고도수 맥주 그냥 고도수 맥주가 아니고 굉장히 실험적인 고도수 맥주들 있잖아요. 뭐 15도, 3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맥주들의 기본적인 양조 방식이 이 아이스복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맥주 스타일이고요. 한국에서 마시기 힘들고 독일에서도 마시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복 같은 경우도 요즘은 슈나이더바이스의 아벤튜누스 아이스복 정도를 제외하고는 독일에서 스트라토베커의 아이스복, 그러니까 약간 크래프트 영역으로 넘어가요. 요즘은 아이스복이 그래서 이제 크래프트 영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독일 내에 있는 스트라토베커 같은 경우는 너무 끝내주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루어리인데 국내 수입은 안 되지만 그런데도 그런 곳에서 독일 양조장이지만 굉장히 크래프티한 아이스복 전문 브루어리예요. 그러니까 아이스복만 만들어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맥주를 마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 맥주 브랜드는 좀 국내에 수입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든 그 맥주들은 진짜 와인을 대용할 수 있는 와인을 대신해서 음식과 페어링할 수 있는 맥주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겨울에 끝없이 내리는 눈과 얼음 빙판은 저주하기 쉽지만 영하의 기온은 하나의 즐거운 축복, 아이스복을 제공해준다는 점을 기억해라. 연한 검은색부터 짙은 젓갈색까지 색상이 다양한 이 독일 맥주는 과학기술을 통해 품질이 개선된 한 가지 선례다. 꼭 색깔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밝은 색깔도 있습니다. 밝은 색깔의 아이스복도 있습니다. 복이라고 부르는 강한 도수의 라거는 동결 증류 또는 분별 동결 공정을 통해 급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이스복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건 라거에서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원래는 이 아이스복 맥주의 시작은 라거입니다. 지금은 안 그렇고요. 복이라고 여기 동결 증류 그럼 분별 동결 공정을 통해 급속 냉동된다고 되어 있고 이때 물은 얼고 알코올은 그대로 남는다. 알코올은 어는 점이 마이너스 80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여기 아니네요. 마이너스 113도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113도라고 합니다. 얼음 결정을 제거하면 좀 더 걸쭉한 바디에 한층 농축된 맥주가 생성되어 달콤하거나 과일 맛이 나는 메가의 풍미가 증폭되고 알코올 도수도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복 맥주는 진짜 한겨울에 딱 한 잔 마시기 좋아요. 여러 잔 절대 마실 수 없고요. 단맛도 되게 높고 알코올 도수가 일단 알코올의 풍미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 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한겨울에 추울 때 혹은 뭐 혼자 있을 때 뭐 책을 읽을 때 저는 책 읽을 때 이 맥주 마시면 금방 잠이 들어서 술이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잔 딱 마시기 너무 좋은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에서도 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아벤티누스 아이스복 맥주 여기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벤티누스 바이젠 아이스복 이 맥주는 정말 대박이죠. 엄청 훌륭한 맥주고 가격도
가격도 비싸지가 않아요. 이게 국내에서 예전에 뭐 8,000원, 심지어 6,000원에 팔리기도 했거든요. 제가 정말 제가 예전에 펍 했었을 때 이 맥주는 꼭 박스트 시켜서 박스로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독립맥주공장에서 이 맥주를 박스로 시켜서 직원들과 함께 그것도 저도 주구장창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다시 맥주 이 겨울이니까 다시 출시가 되면 다시 박스채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12도죠. 이 맥주는 이 독일 양조장의 표준 바이젠복은 바나나 맛이 느껴지는 최고의 즐거움이다. 바이젠복을 얼리면 브랜디 잔에 따라 마실 만한 도수의 물건이 탄생한다. 라고 합니다. 밤색 아이스보크의 복합적인 밤색 우리 먹는 밤은 아니고요. 이 아이스복 아벤투르스 아이스복의 색은 굉장히 짙은 다크 브라운 색이죠. 뭐 정향 이런 거 안 납니다. 뭐 그냥 되게 달고 그다음에 완전히 검은 과실, 블랙베리, 그러니까 아주 농축된 블랙베리, 그다음에 블루베리, 뭐 이런 어떤 아주 농축된 검은 과실에서 나는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단맛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버터스카치 향으로 조금씩 변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맥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버터스카치 향이 나면 안 돼요. 뭐 좀 향미적으로 이취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인가? 크리미어하고 캐시미어는 부드럽죠. 그죠? 굉장히 부드럽고 묵직하고 베리베리 풀바디하고요. 아주 실키한 그런 맥주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는 독일의 그 슈나이더바이스의 보레하우스 가셔도 병으로 서빙이 돼요. 그리고 이 맥주를 드실 때 가장 좀 중요한 거는 온도인데 시음 온도인데요. 비교적 높은 온도 한 12도, 13도 혹은 15도 이상 드셔도 되는 맥주입니다. 아이스복은 국내에서 보시면 저는 강력 추천하는 맥주고요. 가성비뿐만 아니라 이 맥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진짜 멋진 모습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국내에서도 그 크레머리 브루어리가 아이스복이라는 맥주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3번인가 마셔봤는데 첫 번째 마실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와 진짜 괜찮게 만들었다 싶었는데 3번째 마셨을 때는 알코올 향이 너무 튀어서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하여튼 국내에도 아이스복 맥주가 있다는 거, 가격은 좀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맥주 스타일은 스카치 에일이에요. 스카치 에일이라고 스코틀랜드의 에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위헤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현재 맥주 스타일 이 스카치 에일 중에서 위헤비가 굉장히 높은 알코올을 또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높은 알코올은 또 아니고요. 근데 테넌트 거 같은 경우는 한 9도까지 이제 있는 스카치 에일을 또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스카치 에일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에일인데 그중에 가장 높은 알코올 도수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위헤비라고 불리고, 그럼 그 밑에도 있느냐? 예, 그 밑에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스카치 에일 같은 경우는 몇 실링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코올 도수를. 그래서 뭐 60실링, 뭐 80실링 뭐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국내에서는 마시기 힘들죠. 영국에서도 마시기 힘들고요. 스코틀랜드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를 꼭 한번 가보는 게 제 맥주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스카치 에일은 크래프트 맥주 씬에서 요즘 또 많이 만들고 있죠. 여기도 보면은 얘기하고 있는 게 파운더스 양조회사의 이제 베그드 베스터드 같은 맥주예요. 가장 이제 유명하고 퀄리티가 높은 크래프트 씬에서 나오는 스카치 에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버번통에서 이게 숙성을 시켜가지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 베그드 베스터드 같은 경우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멋진 맥주니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티시 에일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에일이에요. 스카티시 에일은 그냥 페일 에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그냥 대중 맥주, 이제 스카티시 에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클래스 9으로 넘어가면 이제 버번 배럴 에이지드 맥주가 나오네요. 이거는 오늘까지 딱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인류의 대부분 맥주들은 나무통에서 숙성이 됐죠. 뭐 이거는 꼭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술이 마찬가지예요. 인류 역사에서 함께한 대부분의 술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나무통에서 발효와 숙성이 됐고요. 맥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와인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제 스테인리스 발효통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위생적으로 훨씬 깨끗하고요. 청소하기도 쉽고요. 그렇죠? 그리고 맥주의 품질이나 향미도 변화가 없는, 향미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아주 좋은 재질이 스테인리스 재질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대중 맥주 혹은 상업 맥주가 가능했던 이유도 이 스테인리스라는 재질 덕분인데, 그런데 이제 이 나무통을 이용해서 나무통에 다시 숙성을 시켜서 이제 나오는 맥주들이 여전히 있고요. 이 배럴 숙성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맥주 그 배럴이라는 곳이 그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나무가 근데 다 숨구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맥주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구멍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 혹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요. 특히 뭐 산소도 그럴 수 있고요. 미량의 산소들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어떤 미생물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나무통으로 만들어진 그 배럴에다가 발효 혹은 숙성을 시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향미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맥주를 그냥 나무통에 숙성시키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다른 술을 담았던 통에다가 이제 맥주를 넣어서 그 그러니까 이전에 술이 갖고 있었던 뭐 와인이든 뭐 위스키든 갖고 있었던 그 향과, 그리고 또 나무통 안에서 넣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내는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향미를 갖는 맥주를 탄생시키는 게 요즘 배럴 숙성 맥주의 목적이자 목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향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배럴에다 넣는 게 아니에요. 나무 향을 넣고 싶어? 그러면 오크칩을 넣으면 돼요. 오크칩을 넣으면 배럴에서 숙성을 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뾰족하고 혹은 명확한 나무 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크칩은 실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 와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크칩을 진짜 많이 쓰죠. 오크칩을 많이 씁니다. 나무 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배럴에 특별히 넣는다. 이거는 뭔가 그 외에 다른 향미들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배럴 숙성 맥주들 같은 경우는 빈티지가 붙죠. 어떻게 언제 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제 그런 빈티지가 붙지 않는 버전들은 이제 플란스 레드에일 같은 경우는 푸더라고 하는 이제 배럴에 넣어서 맥주를 숙성시키지만, 대중적인 플란스 레드에일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렌딩을 해서 맛을 평준화를 시키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건 나중에 뒤에 플란스 레드에일 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맥주는 이제 다른 술을 담았던 숙성시켰던 통에다가 맥주를 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뭐 또 유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버번 배럴에 처음 맥주를 넣어서 버번 배럴 숙성 맥주를 만든 곳은 구스 아일랜드의 버번 카운티입니다. 1992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스코틀랜드에서도 역시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위스키를 만들기 전에 위스키를 넣는 그 배럴을 소독을 해야 되는데 그 소독을 맥주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버번이 아니죠. 그 배럴통에 넣었었던 맥주가 굉장히 맛이 괜찮아서 뭐 그 이후로 또 배럴 숙성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배럴 속에서 맥주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숙성이 되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게 바로 이 배럴 숙성 맥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비쌀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고급 맥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배럴에 맥주를 발효시키고 숙성시켰을 때는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향들이 났었을 거예요. 특히 맥주는 알코올 도수가 낮기 때문에 외부 미생물에 굉장히 좀 취약하거든요. 알코올이 있긴 하지만 뭐 와인이나 혹은 뭐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높다 보니까 외부 미생물이 잘 반응을 안 하는데 맥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미생물들이 반응했었을 때 맥주는 신맛도 좀 났었을 거고요. 쿰쿰한 향, 특히 브렛 같은 향들은 굉장히 많이 났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의 맥주들은 이미 이제 다른 술 담았던 통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맥주를 넣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은 굉장히 좀 적고요. 네, 그렇게 하고 저도 이런 이 맥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배럴 숙성 맥주 제가 가장 선호하고 좋아하는 맥주고, 또 제 맥주 저장고에 가장 많이 또 숙성되고 있는 맥주들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맥주들, 그러니까 향미를 예상하지 못하는 맥주들을 마시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맥주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물론 버번 배럴에 숙성했던 맥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요. 와인 배럴에 숙성시킨 맥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술이 숙성된 그런 배럴에 넣은 맥주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지점들은 있어요. 특히 버번 배럴 같은 경우는 바닐라 향, 그 다음에 오크 향인데 일반 오크칩을 넣었을 때 나는 그런 나무 향이 아니에요. 위스키와 나무가 만나서 내는 뭐 그런 향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이 버번 배럴 이제 숙성 맥주들이고요. 또 스카치 위스키를 숙성시킨 배럴에 넣은 맥주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피트 향이 납니다. 그 약간 페놀릭한 피트 향이 또 전형적으로 나고요. 와인을 숙성시켰던 배럴에 넣은 맥주들 같은 경우는 그 과일 향이 나죠. 예, 과일 향이 나고 약간 신맛도 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좀 마일드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또 어떤 통에 숙성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예, 그럼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맥주들이 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버번 카운티 얘기를 하고 있고요. 92년에 뭐 실험적으로 시도를 해서 결과를 냈고, 최종 버전은 94년인가 95년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버번 배럴 숙성 맥주의 가장 큰 또 핵심적인 특징은 왜 알코올 도수가 높느냐? 기존에 있었던 술들이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 알코올과 맞짱 뜰 만한 맥주 스타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라거나 일반 뭐 페일에일 알코올 도수 4, 5도짜리의 맥주들은 절대 이런 배럴에 숙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알코올 도수 10도가 넘는 맥주들, 8도에서 9도, 보통 10도 이상이 제일 나은 것 같은데 10도가 넘는 맥주들을 넣어야지만 이 안에 남아있던 알코올이나 향미들, 그 위스키의 강력한 알코올과 향미, 와인의 강력한 알코올과 향미들과 맞짱을 뜰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초기에 만들어진 버번 배럴 숙성 맥주들이 마시기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가 굉장히 알코올량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센 거. 맥주가 다 먹혀버린 거죠. 맥주가 그 남아있는 그 다른 술의 향미에 다 먹혀버렸기 때문에 알코올 향이 너무 세고 향미도 그냥 맥주가 갖고 있던 향미가 다 싹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 좋은 맥주들이 있었어요. 마시기 힘든 맥주들, 뭐 제주 맥주에서 나온 그런 버번 배럴 숙성 맥주들 같은 경우 그랬고, 상대적으로 그래서 초기 버전 중에서는 버드나무 브루어리의 버번 배럴 숙성 맥주가 진짜 괜찮았죠. 그거 진짜 괜찮은데 요즘 안 나오더라고요. 예, 돈이 안 돼서 그렇죠. 뭐. 요즘은 럼이나 뭐 데킬라 뭐 이런 숙성 배럴들에 넣은 맥주들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데킬라 럼의 숙성 맥주
배럴의 숙성 맥주들은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향미적으로 복합성들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스파이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맥주들이 대부분 임페리얼 스타우트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임페리얼 스타우트가 향도 세고 맛도 세고 알코올도 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법원에 남아 있었던 배럴에 남아 있었던 술과 맞짱 뜰 수 있는 아주 좋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콰드루펠이나 트리펠 뭐 이런 맥주들도 역시 많이 이용되고 있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들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으면 되고요. 뭐 KBS 같은 경우 그죠? KBS 켄터키 브렉퍼스트 스타우트를 얘기합니다. KBS 같은 경우도 버번통에 넣고 동굴에서 1년간 숙성시킨다고 하고요. 하비스톤 브로우리는 이 방법을 스코틀랜드에 맞게 적용해서 자사의 올라둡 스페셜 리저브. 올라둡 맥주 국내에 있죠. 이렇게 되시면 꼭 드셔보시고요. 올라둡 같은 경우도 뭐 16년, 12년, 30년, 40년 싱글 모트 위스키의 통에 숙성시킨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버번 카운티 같은 경우는 92년에 했고요. 이게 대박을 치면서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또 이제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최근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맥주 스타일 안착하면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신맥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맥주 2개 빠르게 소개하고 오늘 정리하도록 하죠. 세 번째 노래는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브레이브걸스 운전만 해 오랜만에 듣고 왔고요. 빨리 우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맥주는 2개인데요. 하나는 국산 맥주고요. 국산 맥주, 국내 맥주고 하나는 수입 맥주입니다. 하나는 쇼미더 홉이라고 하는 톰브로이하고 호빗은 그다음에 호피 홀리데이가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맥주예요. 세션 IPA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맥주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호비든이라고 하는 국내 홉을 만드는 곳에서 홉을 제공해서 부산에 있는 툼브로이가 만든 그런 맥주고 또 청년 창업 아이콘 호피 홀리데이가 같이 이제 이런 콜라보를 한 맥주인 것 같아요. 국산 홉이 들어갔다는 거죠. 결국은 국산 홉이 들어간 세션 IPA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맥주는 향미적으로는 조금 많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약해요. 너무 약하고 우리가 세션 IPA라고 했었을 때에 기대하는 뭐 강력한 호평은 아니지만 은은하지만 명확한 그리고 섬세한 호평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IPA 특히 아메리칸 IPA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열대과일이나 혹은 시트러스한 그런 향들을 기대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모든 것들이 약합니다. 향도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바디감도 너무 약해요. 바디감 너무 약해서 워터리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바디감이 약합니다. 향도 약하고 맛도 약하고 바디감도 약하고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든 그런 맥주예요. 국산 홉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의미는 있지만 향미적으로는 스타일적으로나 여러 부분에서는 조금 맥주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맥주들이 심사에 출품이 되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산 홉을 넣었을 때는 뭐랄까요, 조금 더 강력한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넣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넣었을 때에 가질 수 있는 다른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맥주의 기획 단계부터 고민을 하고 양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산 홉이 미국 홉보다 더 경쟁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향미적으로도 떨어지고요. 품질의 안정성에서도 떨어지고요. 가격 면에서도 떨어져요. 국산
을 썼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더 만약에 더 강력한 무슨 향이 있다거나 뭔가 하여튼 다른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양조 단계부터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과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아쉬웠던 맥주예요. 조금 더 뭔가 소비자들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거는 제가 예전에 경기도에서 만든 밀맥주를 만들 때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더 많이 사 먹거나 관심을 더 가져주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문화나 우리나라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맥주에 관한 경우는 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딱 도드라지는 특징이나 아니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맥주는 드디어 제가 이걸 마셨습니다. 사무엘 스미스의 페일에일이고요. 역시 뭐 향미적으로 특별히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영국의 페일에일인데 약간 그 건자두나 건포도보다는 조금 더 그게 농축돼서 나오는 토피 같은 향이 좀 있더라고요. 토피와 약간의 약한 건자두향, 농축된 건자두향과 토피향 요게 있는데 역시 세지 않습니다. 역시 굉장히 마일드하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대중들이 마시면 이걸 뭐 굳이 왜 이런 걸 먹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향미적인 특징을 가졌죠. 영국 맥주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충분히 즐길 수 있지만, 근데 이게 원래 잉글리시 페일 에일이에요. 예, 드디어 마셔봤고요. 좀 궁금한 게 여기에 올가닉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네요. 원래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가닉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가능한가? 아니면 통관시키는 윈비어가 잘 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라벨도 굉장히 올드하고요.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올드하고 클래식하다고 표현해야겠네요. 클래식하고 뭐 저는 마시기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히 향미적으로 얘기할 게 없는 굉장히 드라이하고 바디감도 라이트하고 물 대신 마시기 편한 그런 맥주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맥주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오늘도 여기서 맥주 이야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